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예측은 했지만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 직접적인 관측 못할 거라고 했어요. 너무 약해서 절대 못 본다. 그런데 2015년에 봤잖아요. 처음에 중력파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무덤에서 벌떡 깨어날 거라고 얘기도 했었거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고에너지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시고 오늘 진짜 재밌는 이야기. 얼마 전에 또 제가 아마테라스라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이따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따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아마도 접니다. 이때는 제가 박사생이었어요. 요 실험 이름이 이제 호크예요. 이제 거대 과학 시설이고 멕시코에 있어요. 뒤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화산이거든요. 저 텐트가 생긴 거는 잘 보면 물탱크처럼 생기지도 않았나요? 약간 네. 그 아파트 위에 있는 물탱크처럼 생겼죠. 실제로 물탱크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300개를 놓고 저걸로 우주를 관측을 합니다. 물탱크로 우주를 관측한대. 신기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분야는 이제 감마선, 전자기파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높은 영역. 인류가 현재 관측 가능한 가장 높은 에너지의 광자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소속은 성균관대학교에 계시고 네. 보통 이제 소속돼 네. 있는 연구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호크라는데 그다음에 SDWGO라고 네, 있나요? 요 친구도 이제 호크가 이제 멕시코에 있으니까 이제 멕시코 남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중미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멕시코는 사실 북미입니다. 네. 북미 3개국 중에 하나고 그래서 북반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반구에 있는 하늘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크가 좀 성공적인 실험이 있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어서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성공적인 실험이어가지고 남반구에도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아. 그 실험에도 제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죠. 왜 화산 중간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아, 되게 날카로운. 그렇죠.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고도가 높아야 돼요. 높은 고도에 가려니까 그래서 이제 인 거고 거대하잖아요. 좀 크잖아요. 실험 자체가. 그러니까 좀 평평한 땅에다가 짓기가 쏠하겠죠. 그리고 네. 이제 과학적인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높은 곳에 평평한 곳을 찾으니까 이제 이렇게 화산 사이에 분지 같은 곳에 이제 화산 활동 이런 거 하는 것도 막 신경 써가면서 아. 하네요. 터지면 난리 나죠. 안 터지면 그러니까 이건 안 난리 나요, 터지겠죠. 진짜. 설마. 근데 얼마 전에 산불이 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금을 쓰면 되겠다. 아이 그 생각해봐. 아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저희 미팅에 나오긴 했어요. 제 분야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물리학과 그 안에서 이제 천체 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체 물리 중에서도 왼쪽 아래 보시면 하이에너지 아스트로피직스라고 써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고에너지 천체 물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에너지 천체 물리 중에서도 저는 감마선 천체 물리를 해요. 요 가마레이 아스트로노미 중에서도 네. 제가 하는 부분은 Very High Energy Gamma Ray Astronomy 또는 Astrophysics라고 불러요. 이게 좀 슬퍼요. 왜냐면 한국말 번역이 없어요. 없어요. Very High Energy가. 그러니까 High Energy는 우리나라 말로 고에너지라고 하고 네. 네. Very High Energy가 중간에 있고 네. 그거보다 높은 에너지를 Ultra High Ultra Energy라고 High 불러야 Energy, 돼요. 그쵸. Ultra High Energy는 초고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요 Very High Energy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진짜 거의 지금 저만 하고 있거든요.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안 될 과학이 엄청난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주세요. 아. 정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이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very high energy니까 아주 고에너지 또는 매우 고에너지. 네. 자, 꽤 고에너지. 꽤 고에너지 좋은데? 중고에너지. 중고에너지, 상고에너지, 제법 고에너지.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렇게 나눠져 또 있잖아요. 날카로운 질문 타이밍인가요? 아, 네, 네. 나눠져 있는데 네네. 기준이 뭐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자면 하이에너지 아스트로피직스 중에서 감마레이 아스트로피직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네. 아스트로피직스 앞에 붙는 하이에너지하고 감마레이 앞에 붙는 하이에너지가 달라요. 하이에너지 아스트로피직스 안에 감마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감마선 중에서도 very high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앞에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대가 달라요. 아무튼 매우 고에너지. 매우 고에너지 좋은 매우 거죠. 네, 매우 고에너지. 한국 천문학회 그리고 우주과학회 보고 계십니까? 매우 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가보도록 제 하시죠. 분야는 감마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감마선. 저 글씨체 혹시 아십니까? 저 궤도체입니다. 이게 궤도체예요? 이거 궤도체입니다. 저 궤도체기는 한데 궤도가 정말 저만큼 진짜. 쓰는데 엄청 정성 들여서 쓴 궤도체. 또 여기 항성님이 계시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네, 항성님은 천문학자시거든요. 아니 근데 저의 박사학의 정식 명칭은 PhD in Astrophysics예요. 진짜요? 네. 오. astronomy가 아니에요. 같은 가족이었네요. 분야예요. 가족이었습니다. 천문학이랑 천체 물리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로 보면 astronomy 즉 천문학은 관측하는 데 의의가 맞아요. 있어요. 관측을 해서 그 위치라든지 그 친구의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에 의의가 있는 학문이고 천체 물리학은 그 관측
관측된 천체를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 의의가 있는 학문이에요. 왜 보이는지 또는 왜 안 보이는지 이런 걸 이제 물리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게 천체 물리학이죠. 그런데 요즘은 경계가 많이 모호해요. 과거에 개인이 좋은 망원경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늘 열심히 본 다음에 별 찾았다 하고 가끔 자기 이름도 붙여주고 이런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나라 스케일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거대 과학 시설을 만들어야지만 새로운 천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자들도 다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관측만 한다고 끝내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물리적인 설명도 하는 거죠. 반대로 천체 물리학자들도 저희는 이제 뉴 사이언스를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 저희도 이제 거대 과학 시설 짓는단 말이에요. 아까 호크 보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관측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천체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천문학자 아니야. 안 본 걸로 해.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지, 내가 그렇죠. 만들어. 그러니까 저희도 천문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천체 물리학을 하는 거고 천체 물리학자들도 천문학을 하죠. 근데 이제 미국 대학에 가시면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저희는 그 피직스 내에서 아스트로피직스에 해당할 학문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스트롤로지는 다릅니다. 네. 아스트롤로지는 유사과학. 제가 이 아스트롤로지에 대한 추억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양 천문학을 가르쳤거든요. 네네. 다른 과에서 학생들이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 과학 교양에서요? 분야를 교양에서. 그럼 점성술을 배울까? 약간 별자리 읽는 법. 타로 카드 뭐. 약간 타로 카드 읽는 법 이런 거 하러 오는 줄 알아요. 진짜로. 근데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스트로가 붙어 있고 일단 그리고 뒤에 로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처럼 그렇죠, 그렇지.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럼 이제 우주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관측을 하려면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가 저희에게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에게. 그거를 이제 메신저라고 부르는데 메신저라고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카톡이라던가 아니면 뭐 라인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 지내? 라고 했을 때 나 잘 지내 하고 오케이라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모지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을 녹음을 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음성을 들었더니 울먹여 목소리가 사실은 오케이가 아니었어.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메신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데 네.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이 다 봤을 때만 그 숨겨진 의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우주를 관측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와. 지금 현재 인류가 우주를 관측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발견된 역순으로 얘기를 할게요. 중력파, gravitational waves죠. 그 다음에 뉴트리노, 중성미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cosmic rays, 우주선. 스페이스쉽 아니에요, 우주선. cosmic ray예요. 네. 그리고 왼쪽 위 electromagnetic radiation, 전자기파 또는 광자 또는 빛. 제가 요 3개는 어떠한 걸 얘기를 하던 다 같은 거예요. 네. 중력파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첫 관측이 있었죠. 늦은 이유가 있어요. 엄청 약합니다. 정말 약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중력이라는 힘 자체가 제일 작아요. 맞아요. 정말.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 중력을 저희 손 위에 요 병 올려놓으면 중력을 요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전자기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구 전체보다 훨씬 이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안 떨어지잖아요. 요거 받치는 힘, 이건 전자기력이에요. 근데 지구는 이만하고 저희 손은 요만한데 그거를 이기는 거죠. 지구가 워낙에 커서 저희가 이해가 된다. 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구가 워낙 커서 그런 거고 힘 자체는 매우 약한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력해서 우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성미자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이제 발견이 늦었는데 이 친구도 너무 상호작용을 안 해요. 얘네는 또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반응을 안 해. 네. 그리고 우주선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하전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하가 있는 입자들인데 우주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얘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기파가 있는데 제가 이 전자기파 중에서 감마선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역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인류 역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오! 바로 맞히시네요, 역시. 가족. 가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우주를 관측한다는 거는 인류가 호모세피엔스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낮엔 태양빛, 밤에는 별빛, 달빛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천문학이죠. 관측하는 데 의의가 있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관측이 호모세피엔스가 시작한 이래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요 electromagnetic radiation, 전자기파를 이용한 관측은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요 내 친구 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맞아요. 아직도 가장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력파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발견된 역순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중력은 사실 이제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공간의 curvature, 휘어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질량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시공간이 휘어지게 만드는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건데 아인슈타인이 중력파도 예측을 했어요. 네. 아인슈타인 진짜 대학원 이제 오시면 물리를 하시면 아인슈타인 계속 나옵니다. 진짜 끊임없이 나와요. 진짜 점점 미워져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인데 어떠한 질량이 있을 때 그 질량의 뭐 양이 바뀐다든지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저 주위로 이 파동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중력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간이 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사실 저 공간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이 라이고가 직접적인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무려 1979년도에 네. 사실 중력파 관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간접적인 관측. 펄스랑 테일러가 펄서 쌍성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수치랑 딱 사실 펄서가 우주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굉장히 네. 정확한 그 친구를 맞추면 이제 시계로 볼 수 있잖아요. 도는 주기랑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에너지를 잃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게 딱 그라비테이션 웨이브를 읽는 거랑 이제 같다. 예,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펄서 쌍성계도 처음 찾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받았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예측은 했지만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 직접적인 관측 못할 거라고 했어요. 너무 약해서 절대 못 본다. 그런데 2015년에 봤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센시티비티를 라이고가 본 거냐면 지구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 하면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이게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빛이 가는데 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긴 거리가 사람 머리카락의 두께만큼 바뀌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랩장님 거리가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 머리카락 두께만큼 움직인 것도 저희는 못 느낄 텐데 좀 못 느끼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가 머리카락 두께만큼 흔들린 걸 느껴야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중력파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무덤에서 벌떡 깨어날 거라고 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못 믿었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걸 했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라이고에 물론 당연히 수많은 과학자분들도 엄청나시지만 진짜 그 엔지니어분들, 광학 장치를 하신 만든 분들, 그렇지. 그분들이 정말 진짜 와. 진짜. 그분들이 상 받아야 돼. 진짜로. 그래서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힘을 합쳤을 때 네.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아주 좋은 예인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이고 실험이고요. 보시다시피 한 팔당 이제 4km 떨어져 있는데 이게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막 튕기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사실은 더 길게 느껴지는. 요 실험의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이게 학부 때 하는 실험이에요. 그 가운데 부분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기서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튕겨서 같은 거리를 움직이면 왔을 때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중력파가 지나가면 요 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한쪽 팔의 거리가. 왜냐면 시공간이 휘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간섭이 그렇죠. 생겨요. 그 간섭을 보면 중력파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말도 안 되는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민감도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걸어가기만 해도 그 정도는 흔들린단 말이죠. 물론 저도 뭐 그걸 확실히 계산해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상쇄시키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모든 노이즈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상쇄하고 나머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그거에 그쵸.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경환 교수님이 이 라이고 소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경환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받았죠. 중간에 보시면은 퀀텀 노이즈를 계산을 그렇죠. 해놨어요. 네, 그렇죠. 양자 노이즈도 다 계산을 해서 그걸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바꾼 건데 낮은 음이 실제 중력파 그 주파수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소리를 키운 거죠. 높은 음이 좀 더 잘 들리게 이제 올린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라이고 한필드하고 라이고 리빙스턴이라고 써 있는데 한필드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고 리빙스턴이 루이지아나에 있어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오리엔테이션만 살짝 바꿔놨어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력파가 왔을 때 영향을 다르게 받아야 서로 이제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관측했을 때 네. 그거를 이렇게 사운드로 바꾼 거죠. 그렇죠. 주파수니까 들어보면은 더 막 이제 대중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모르게요. 배고플 때 나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거는 물방울 느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세대 중력파 관측 실험인데 이게 될까 싶습니다, 저는. 나 이거 한 거 보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이제 우주로 나갑니다.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우주 나가면. 우주로 나가서 이제 비슷한 레이저 인터페어미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노란색이 태양이고 네. 그 주위를 도는 파란색이 지구예요. 저 뒤에 라그란지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인공위성 3개를 띄워놓고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레이저를 쏴서 중력파를 관측하려는 게 이제 미래에 하려는 거죠. 지금 중력파가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받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가 L2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많이 L2.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센시티비티를 나타낸 건데 X축이 중력파 프리퀀시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그림은 저 검은색 선들 있죠. 네. 저 선들이 각각의 실험들의 센시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색깔로 되어 있는 박스들 있죠. 걔네들이 타겟이에요. 타겟. 그러니까 저걸 보려면 내 센시티비티보다 높은 애들만 볼 수 있어요. 더 낮은 애들로 가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해준 거예요. 검은색 선으로. 자, SKA 같은 경우에는 Supermassive Binary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거대 블랙홀들이 충돌하는 건 SKA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EPTA 있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저거보다 센시티비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제가 1m짜리 잘 드린 거예요. 눈금 없이. 이게 1m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10cm를 재. 그럼 못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저게. 예. 그렇게 해서 각각 실험마다 가장 낮은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할 때부터 나는 이 영역을 볼 거야를 정해놓고 만든 거예요. 이제 라이고가 맨 오른쪽에 있죠. 라이사는 이미 라이고가 저기 먹었잖아요, 저쪽 영역. 네. 네. 거기다 물론 더 센시티비티 좋게 만들어도 물론 좋겠죠. 근데 빈 공간에다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좀 더 이제 프리퀀시 낮은 영역으로 가서 저기가 이제 질량이 더 높아진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려고 하고 맨 왼쪽에 아까 이미 항성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쪽은 펄서 타이밍 어레이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펄서 타이밍 어레이인데 펄서는 우주의 굉장히 정확한 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주의 등대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틱 폴을 따라서 레디에이션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저 친구가 이렇게 돌다가 오리엔테이션이 딱 맞아서 지구를 딱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때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래서 이 펄서들을 많이 보고 있으면 이 친구는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중력파가 지나가면 또 거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정확한 시계인데 얘가 딱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방해를 했다. 우주 공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지진이 원래는 너무 약해서 지진을 체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관측을 하게 된 거지. 눈뽕 맞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눈뽕을 본 거죠. 15년 야, 동안 데이터를 미쳤네. 모아가지고 아까 보셨던 스토캐스틱 백그라운드 있죠. 맨 네. 왼쪽에 있었던 그거를 봤어요. 그게 무려 올해 7월에 이제 논문으로 나옵니다. 있네요. 이게 엄청 핫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근데 진짜 요새 천체 물리계가 핫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짜 1년에 2번은 큰 건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보시면 중성미자. 네. 우리 미자 네. 알죠? 노래까지 있잖아요. 그럼요. 미자. 그래서 아까 4개 중에 이제 중력파는 저희가 봤고 이제 중성미자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성미자는 이제 왼쪽에 계신 이제 파울리 이분도 노벨상 받으셨어요. 베타 분계가 있는데 베타 분계를 보면 중성자가 네. 양성자랑 전자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안 맞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쵸. 관측을 하니까 스펙트럼으로 되게 넓게 나오는 거예요. 파울리가 그걸 보고 이걸 해결하려면 3번째 입자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N이 붕괴하면서 P하고 E 나오죠. P는 에너지가 항상 똑같아. 그럼 E도 에너지가 고정이어야 되잖아. 합쳐서 N이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맞아요. 빛의 속도랑 에너지 보존 법칙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려고 그러니까 P는 일정한데 E가 일정하지가 않아.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조금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 에너지 보존 법칙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걸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울리는 이걸 보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